어머니, 저 못 믿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김영옥은 올해 74시다. 봄이면 손가락 마디가 유난히 뻣뻣해지고 여름이면 숨이 가빠왔다. 병원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영옥의 몸은 평생 무리로 살아온 몸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정류장 앞 포장마차와 낡은 하숙집으로 세월을 버텨왔다. 겨울밤마다 매캐한 연기가 눈시울을 덮었고 비 오는 날엔 천막 아래에서 젖은 신발을 털어내는 사람들에게 뜨끈한 어묵 국물을 건넸다. 이모, 이 맛은 어디서도 못 먹어요. 그럴 때마다 영옥은 씩 웃으며 대답했다. 내 손맛은 싸지 않지. 그 한마디가 고단한 하루의 위로였다. 손끝으로 소금 한 꼬집을 잡아 넣을 때 기름이 끓는 소리가 심장의 박동과 섞여 들렸다. 그것이 그녀의 리듬이었고 삶의 속도였다. 결혼 초 한겨울 바람이 살을 베던 날 그는 낡은 천막을 들고 와 말했다. 여보, 이거면 비도 맞고 손님들도 좋아하시겠지? 그때부터 두 사람의 삶은 그 천막 아래 포장마차에서 시작됐다. 밤새 이어지는 버스 소리에 맞춰 두 사람은 국물을 휘젓고 떡볶이를 볶았다. 세상은 다 자기 밥그릇 지키는 거야. 우리 밥그릇만 깨지지 않게 하자. 남편이 늘 하던 말이었다. 그러나 인생은 말보다 빠르게 흘렀다. 어느 여름 철수는 그들의 생계, 포장마차를 준비하며 허리를 펴다 말고 쓰러졌다. 병원 응급실에서 그녀는 신발 한 짝을 잃은 채 울었다. 그렇게 철수, 남편은 영영 영옥의 곁을 떠났다 하지만 홀로 남은 영옥의 포장마차 불은 계속해서 꺼지지 않았다. 혼자라도 불은 꺼뜨리면 안 된다. 그게 그녀의 신념이 되었다. 그 세월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포장마차 바로 옆에 있던 낡은 하숙집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남들이 보면 그저 오래된 건물 한 채였지만 영옥에게는 인생의 첫 지붕 있는 집이었다. 아들 도연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새벽이면 눈을 비비며 어묵꼬치를 정리했고 낡은 하숙집의 보일러 앞에서 작은 손으로 렌치를 돌렸다. 겨울 새벽 하얗게 입김이 피어오르는 부엌에서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곤 했다. 엄마, 손 시려? 그러면 영옥은 늘 같은 대답을 했다. 괜찮아. 내 손이 더 시리겠다. 그 말은 늘 같았지만 그 속에는 세상 모든 다정함이 들어 있었다. 도연은 그 손을 잡고 자랐다. 그 손은 굵고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밥 냄새, 국물 김 빨래비누 냄새가 한데 섞인 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의 냄새였다. 도연은 남편 철수의 얼굴을 꼭 빼닮았다.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화날 때 눈썹이 함께 찡그려지는 습관까지 닮았다. 영옥은 아들을 볼 때마다 남편의 웃음이 잠시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 웃음 때문에 내가 버텼지. 그녀는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도연이 결혼하던 날 영옥은 일찍 일어나 남편의 낡은 작업복을 꺼냈다. 세월의 빛이 바랜 그 옷에는 기름때가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옷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다. 천천히 손끝으로 옷자락을 쓸며 중얼거렸다. 당신, 이제 저 아이가 가장이 돼요. 당신처럼 고생도 하고 또 웃으면서 살겠지요. 그 말 끝에 목소리가 떨렸다. 손끝이 옷감 위를 스치자 마치 남편의 손이 그 위에서 되돌아오는 듯했다. 결혼식장엔 봄 햇살이 가득했다. 하얀 천이 드리워진 예식장 안으로 빛이 번지듯 스며들었다. 영옥은 객석 한쪽에 앉아 아들이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그저 빛과 웃음만이 남았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살짝 눌렀다. 저 손을 놓지 말고 살아라, 제발. 그 손만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문득 빈 옆자리를 돌아봤다. 남편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였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는 느꼈다. 봄빛 속에 남편의 그림자가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눈물이 살짝 고였다. 저 아이가 가장이 되는 거야. 당신처럼. 그 말이 입술을 떠나자마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한생이 건네는 작별의 인사 같았다. 그리고 그날의 햇살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마치 하늘 어딘가에서 누군가 미소 짓고 있는 듯했다. 며느리 지수의 첫인상은 고왔다. 조용하고 말끝을 부드럽게 내리는 사람이었다. 어머니 드시게 제가 건강식 좀 해볼게요. 그 말에 영옥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젊은 며느리의 부드러운 손길이 낯설면서도 고마웠다. 결혼 초 지수는 매일같이 하숙집을 오가며 청소를 도왔다. 장부를 정리하고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주었다. 요즘은 다 계좌 거래해요. 어머니, 현금 들고 다니면 위험해요. 영옥은 그런 세상이 낯설었지만 믿었다. 그러니 나도 이젠 나이가 들어서 힘들구나, 아가. 나는 좀 쉬어야겠다. 그녀는 웃으며 도장을 내주었다. 인주를 바른 도장은 종이 위에 또렷이 찍혔다. 그 붉은색이 예뻐 보였다. 그게 인생의 고비가 될 줄은 몰랐다. 지수는 일처리가 빠르고 단정했다. 엑셀표를 만들고 장부를 컴퓨터로 옮기고 카드 정산서를 파일에 차곡차곡 넣었다. 어머니, 요즘은 옛날처럼 안 하고 이렇게 해요. 그 말은 똑똑했고 합리적이었다. 영옥은 대답 대신 국자를 들어 국물을 휘저었다. 아가, 나는 그런 거 잘 모른다. 도연 아버지 때부터 그저 열심히 했을 뿐이야. 지수는 피식 웃었다. 하숙집 담벼락이 장맛비에 젖어 무너진 건 여름이었다. 지수가 말했다. 어머니, 제가 처리할게요. 요즘은 위임장 있어야 뭐든 해요. 잠깐 제 이름으로만 바꾸면 금방 돼요. 영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믿는 사람에게 맡긴다는 건 편안한 일이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고 든든했다. 천장에 반사된 불빛이 오래된 사진틀을 스쳤다. 거기엔 남편의 젊은 얼굴과 어릴 적 도연의 웃음이 있었다. 그 웃음이 그녀를 오래 버티게 했다. 가을이 오자 이상한 일이 생겼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통장 잔고가 자꾸 줄었다. 지수야, 요즘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어머니, 재료비가 많이 올랐어요. 세금도 있고요. 그래도 이건 좀 이상하다. 어머니 요즘 세상 몰라서 그래요. 세금도 얼마나 복잡한데요. 제가 잘 정리해 둘게요. 지수의 말은 단호했다. 영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믿음은 늘 그렇게 침묵을 동반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곧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건 10월의 어느 오후였다. 대출 이자 연체 안내드립니다. 대출이라뇨? 제가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어요.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김영옥 위임자, 지수 수임자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붉은 도장의 자국이 선명했다. 영옥은 그 서류를 붙든 채 멍하니 앉았다. 그 붉은 잉크가 마치 피처럼 손끝을 적셨다. 그녀는 그대로 아들의 회사로 향했다. 도연아, 이게 뭐니? 도연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 요즘 이런 거 다 이렇게 해. 지수가 엄마 대신 잘하고 있어요. 그 말은 차갑게 들렸다. 엄마라는 호칭은 있었지만 그 안엔 피 한 방울의 온기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렸다. 정류장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비쳤다.
영옥은 손등으로 빗물을 닦았다. 내가 늙긴 늙었구나. 입안에서 그 말이 쓸쓸하게 흩어졌다.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도장함이 없었다.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지수는 더 자주 외출을 했다. 어머니, 저 은행 다녀올게요. 그럼 통장 좀 보여줄래? 어머니, 요즘 다 전자문서예요. 종이 통장은 안 써요. 말끝이 딱 잘려 있었다. 그 단정함 속에 어딘가 차가운 단단함이 있었다. 영옥은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겨울 초입, 도연이 찾아왔다. 엄마, 집 잠깐 내 이름으로 해둬요. 대출 상환해야 해. 안 돼. 그 집은 내 아버지랑 내 피로 산 집이야. 엄마, 저랑 지수 못 믿어서 그래요? 지수는 조용히 옆에서 말했다. 어머니 상황이 좋아지고 정리되면 바로 돌려드릴게요. 어머니, 저 못 믿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너무해요. 그 말에 영옥은 잠시 침묵했다. 침묵은 동의처럼 들렸고 그렇게 집마저 내주게 됐다. 며칠 뒤 집 앞에 낯선 차가 섰다. 지수가 말했다. 어머니, 요양원이에요. 당분간 건강부터 챙기시고 좀 쉬세요. 차 안에는 하얀 이불이 놓여 있었다. 소독약 냄새가 달큰하게 퍼졌다. 영옥은 문턱 앞에서 멈춰섰다. 난 안 간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어머니 모두를 위해서예요. 지수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영옥은 낡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을 넣고 집을 나섰다. 정류장 앞 포장마차 자리엔 이제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다. 그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여기는 당신과 내가 만든 자리인데 목이 메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마음이 너무 말라 있었다. 그녀는 그 길로 정미경의 집으로 갔다. 정류장 시절 단골이자 이웃 중 유일하게 진심을 잃지 않은 여자였다. 미경은 길게 묻지도 않고 말없이 영옥, 그녀를 안았다. 이모, 내일 첫 차로 법률구조공단 가요. 살려면 싸워야 해요. 내가 그런 걸 뭘 알아. 배우면 되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모 오늘은 그냥 편히 쉬세요. 그날 밤 영옥은 미경의 낡은 원룸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얇은 이불 하나로는 바닥의 냉기를 막을 수 없었다. 오래된 형광등 불빛이 꺼진 뒤에도 눈은 감기지 않았다. 커튼 틈 사이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벽에 번져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한 상처처럼 벽지를 타고 흘러내렸다. 손가락을 펴보니 아직도 도장에 붉은 잉크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자국이 마치 피처럼 그리고 남편 철수가 남기고 간 마지막 약속처럼 보였다. 손끝으로 그 흔적을 문질렀다. 거칠고 딱딱해진 피부 아래로 오래된 기억들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포장마차 천막 아래 비오는 밤에 젖은 어묵을 건져 올리며 웃던 철수의 얼굴. 여보, 힘들지? 하던 그 목소리. 기름 냄새가 묻은 그의 손. 조금만 더 고생하자. 우리 아들 학교만 졸업하면 그땐 좀 쉬게 해줄게. 그렇게 말하던 사람은 떠났고 약속은 세월 속에 녹아버렸다. 영옥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당신 미안해요. 내가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어요. 우리가 쌓은 걸 이렇게 쉽게 내줬어요. 속으로 중얼거렸다. 숨을 내쉴 때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리고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새벽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엄마 나도 도와줄게 하던 그 모습. 손에 들린 어묵꼬치보다 작던 손. 그 손을 꼭 잡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던 길. 하얀 입김이 두 사람 사이에 오르내렸고
아들이 그걸 보고 깔깔 웃었다. 우리 도현 손이 다 컸네.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날들이 있었다. 그 아들이 이제는 지 살기 바빠 어미를 버렸다. 엄마처럼 무식하게 살아서 되는 건 하나 없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며느리 지수의 얼굴도 떠올랐다. 결혼 초 어머니는 이제 좀 쉬세요 하며 미소 짓던 모습이 얼마나 따뜻해 보였던가.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어 있던 냉기가 이제야 느껴졌다. 그날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내밀던 지수의 손, 그 손끝은 더 이상 며느리의 손이 아니었다. 그건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의 손이었다. 어쩌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변했을까? 내가 너무 믿은 걸까? 아니면 너무 늦게 알아본 걸까? 그녀는 몸을 돌려 벽을 향했다. 커튼 틈으로 스며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눈가를 스쳤다. 마음이 쓸쓸했다. 그 쓸쓸함은 단지 배신 때문이 아니었다. 함께 웃던 시간이, 함께 밥을 나누던 기억이 이제는 모두 흩어져 버렸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오래전 남편과 함께 싸운 시간, 아들과 함께 보낸 새벽, 며느리의 미소까지 그 모든 것이 눈송이처럼 녹아내린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나는 지금 누구랑 살고 있었던 걸까? 그 생각이 스치자 가슴이 허물어졌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이 있던 시절의 방을 떠올렸다. 식탁 옆 창문가에 걸어둔 액자. 늘 그 앞에서 밥을 차렸었다. 여보, 당신 밥 먼저. 그렇게 말을 걸던 날들이 떠올랐다. 철수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는 매일 그 습관을 지켰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식탁마저 없었다. 남편의 사진도 그녀의 이름도 다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다. 그녀는 이불 속으로 손을 밀어 넣었다. 이불 속은 싸늘했지만 손끝이 닿는 곳마다 지난 세월의 온기가 조금씩 되살아났다. 그건 포장마차 불빛이 타오르던 기억의 온기였다. 눈을 감자 천막 아래에서 젖은 수건으로 철수가 손을 닦아주던 모습이 선명히 그려졌다. 여보, 이 고운 손이 다 갈라졌네. 괜찮아. 이 손이 우리 먹여 살렸잖아. 그때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다. 지금은 그 말이 눈물로 변해 가슴에 맺혔다. 여보, 나 아직 여기 있어. 당신이 지켜준 이름, 나 혼자라도 지켜볼게. 나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영옥은 그렇게 다짐했다. 하지만 그 다짐조차 외로웠다. 작은 방 안에선 바람소리만 들려왔다. 미경이 뒤척이며 잠꼬대를 했다. 영옥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창가를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이 서서히 꺼지고 새벽 첫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마치 세상이 다시 시작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불을 걷어내고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그 통증이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느껴졌다. 부엌에 가서 찬물을 손에 묻혔다. 물이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정신을 깨웠다. 거울을 보니 흰머리가 늘고 얼굴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그래, 아직 내 이름은 남아있다. 다음 날 새벽 영옥은 미경과 함께 버스에 올랐다. 창밖의 회색 하늘이 천천히 밝아왔다. 도로를 스치는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버스가 커브를 돌 때마다 창문에 햇살 한 줄이 스쳤다. 손끝에 잉크 자국이 그 빛에 반짝였다. 그때 영옥은 생각했다. 이 손 아직 살아있네. 법률구조공단까지 가는 길은 1시간 남짓이었지만 마음속 시간은 훨씬 길었다. 남편과의 세월,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혼자 남은 자신까지 그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가슴속을 지나갔다. 하지만 그 긴 시간의 끝에서 그녀는 아주 작고 조용한 확신 하나를 얻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꺼풀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것이 마치 남편이 보내는 마지막 격려처럼 느껴졌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옥아, 내가 널 지켜야지. 며칠 동안 영옥은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미경은 출근 전과 퇴근 후마다 찾아와 도와주었다. 위임 범위 제한 신청, 거래 정지 요청,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서류가 늘어날수록 가슴이 점점 가벼워졌다. 이모, 이번 주만 버텨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미경의 말에 영옥은 미약하게 웃었다. 버틴다는 말은 낡은 집 기둥 같았다. 오래되었지만 무너지지 않는 기둥. 며칠 뒤 은행 계좌에서 더 이상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법원에서 문자가 왔다. 담보권 설정 행위의 무효 주장 및 처분 금지 가처분 인용. 짧은 문장이었지만 영옥은 오랫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손끝에서부터 온몸이 따뜻해졌다. 이겼다는 생각보다 살았다는 감정이 먼저 들었다. 그날 밤 영옥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사진 속 남자는 여전히 젊었다. 여보, 나 이제 좀 덜 무섭다. 세상이 이렇게 험해도 사람은 결국 자기 손으로 다시 지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 그녀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며칠 후 도연이 찾아왔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다. 말 한마디 하기 전부터 눈가가 젖었다. 엄마, 나 미안해. 영옥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 근데 내가 진짜 미안한 건 그걸 늦게 깨달은 거야.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엄마 밥 냄새를 잊고 살았어. 나 먹고 살 생각에 엄마를. 영옥은 그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괜찮다. 영옥은 더는 아들에게 긴 말하지 않았다. 지수는 며칠 뒤 법원 통보서를 받고 찾아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도끼가 가득했다. 어머니,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한테 그게 아까우세요? 어머니도 욕심이 정말 많으세요. 끝까지. 지수, 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사람은 다 자기 욕심이 옳다고 믿으니까. 영옥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말이다, 지수야. 밥을 너무 오래 끓이면 탄내가 나. 사람 관계도 그래. 욕심이라는 불이 너무 세면 다 타버려. 지수는 원망과 쏘아붙이는 매서운 눈빛으로 영옥의 말을 가로챘다. 막말로 결혼할 때 뭐 하나 번듯한 거 해주신 것도 하나 없으면서 저에게 욕심이라니요? 영옥은 더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을 더 매섭게 억울함과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지수는 떠났고 하숙집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 정적은 고요했다. 무겁지 않았다. 영옥은 방 한쪽을 치우고 작은 부엌을 만들었다. 남은 식탁을 다시 닦고 오래된 냄비에 불을 올렸다. 가스불이 파르르 타오르며 부엌의 공기를 데웠다. 그래, 이 불이 아직 살아있네.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다음 날 시장에 나가 무 한 단과 달걀 한 판, 간장 한 병을 샀다. 그리고 함께 먹는 밥상이라는 종이 한 장을 써서 하숙집 대문에 붙였다. 밥값은 정하지 않았다. 각자 낼 수 있는 만큼 내면 됐다. 하루, 이틀 사람들이 찾아왔다. 처음엔 근처 택배기사들이, 다음엔 동네 어르신들이. 할머니, 오늘 반찬은 얼마예요? 네 주머니에 남은 만큼. 그래도 너무 싸요. 밥은 싸야지. 그래야 마음이 덜 부담스러워. 그 대화들이 따뜻했다. 누군가는 밥을 먹으며 울었다. 할머니 밥 냄새, 우리 엄마 생각나요. 영옥은 웃었다. 그럼 그 냄새는 좋은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 밥상이라 불리게 된 그 부엌에는 늘 김이 서렸다. 미경이 와서 말했다. 이모, 혹시 소식 들었어요? 지수가 징역형 받았대요. 영옥은 잠시 말이 없었다. 도연과 지수는 이혼을 했고 소식이 끊긴 지수는 결국 또 다른 돈 문제로 감옥에 갔다고 전해 들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그 아이가 불쌍하네. 참 고운 아이였는데 어쩌다. 아니면 원래 그런 아이였는지.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숙집 뒤뜰의 감나무가 잎을 떨구고 있었다. 욕심은 늘 반짝이는 얼굴로 오지. 근데 결국 남는 건 그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감나무엔 새순이 돋았다. 영옥은 새벽마다 쌀을 씻고 물의 온도를 손등으로 쟀다. 떨리는 손끝이 물결을 건드리면 물은 그 떨림을 알아듣는 듯 잠시 잦아들었다. 어떤 날은 하숙집 앞에서 학생들이 지나가며 인사했다. 할머니, 오늘도 밥해요? 그럼 오늘은 계란찜이다. 아이들이 웃었다. 웃음소리가 부엌 안으로 들어와 밥 냄새랑 섞였다. 그게 그녀에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알람이었다.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찾아왔다. 할머니, 인터뷰해도 될까요? 공동부엌 이야기 들었어요. 인터뷰는 무슨, 난 그냥 밥하는 사람이야.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요? 영옥은 잠시 생각했다. 비결은 없어요. 그냥 밥 냄새가 나면 사람은 들어와요. 그 대답이 신문에 실렸다. 밥 냄새로 사람을 모으는 여자, 김영옥. 기사가 나가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러나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손으로 천천히 조심스레 밥을 지었다. 그날 저녁 미경이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사람들이 남긴 쪽지들이 들어 있었다. 할머니 덕에 버텼어요. 밥 한 그릇으로 삶이 덜 외로웠습니다. 쪽지를 한 장 한 장 읽으며 영옥은 눈가를 닦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연의 편지가 있었다. 엄마, 나 다시 배우고 있어. 사람을, 그리고 밥 냄새를. 글씨는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다. 영옥은 그 편지를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종이가 몸의 온도에 젖어들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생명의 기척이 있었다. 부엌 한켠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 불은 예전처럼 장사불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불이었다. 영옥은 창가에 앉아 감잎이 흔들리는 걸 보았다. 별 하나가 먼 하늘에 걸려 있었다. 그 빛이 남편의 눈빛 같았다. 당신, 나 이제 안 무서워. 내 전 재산은 빼앗길 수 있어. 내 집도, 내 이름도 흔들릴 수 있어. 그래도 내 인생의 결정은 내 하루를 어떻게 지을지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아.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가스불을 켰다. 불빛이 천천히 커지며 부엌을 데웠다. 그 온기가 문틈으로 나가 골목길까지 번졌다. 먼 곳에서 첫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오래전 천막 아래에서 들었던 그 첫차의 소리와 같았다.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소리. 그렇게 김영옥의 하루도 다시 시작되었다.